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불법 주차 꾸준히 단속은 계속되고 있지만 근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 단속에 걸린 차량들이 과태료도 제대로 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암보험, 생명보험, 또 실비보험 모두 꼭 필요한 보험이지만 전부 가입하자니 가게에 부담이 되죠. 오늘 부자가족 만들기 시간에는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2부에는 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베테랑 기자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세수가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는 서울시의 불법 주차 과태료 미납액이 7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미납률 수준도 35%에 달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불법 주차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또 이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미납된 과태료는 어떻게 해야 징수가 가능할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의장 활동하고 있는 박기열 부위원장입니다. 네. 먼저 불법 주차 과태료 그동안 계속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1962년도에 처음 도로교통법이 제정 당시에는 5만 환, 그러니까 지금의 5천 원 정도 수준의 벌금이었는데요. 예. 1990년도 이전까지는 이제 불법 주정차 범칙금으로서 존재하다가 1990년도에 자치구 공무원이 이제 주차 단속에 투입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가태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990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주차 가태료가 승용차 3만 원, 승합차 4만 원이었는데 1995년 3월에 1만 원씩 인상되어서 현재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 됐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는 2011년도 1월부터는 스쿨존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네. 일반 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가태료 부과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용차는 8만 원, 그다음에 승합 자동차는 9만 원의 그런 가태료를 좀 부과하고 있죠. 네. 매년 서울시에서 부과하는 불법 주차 과태료 모두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번 도시교통본부 행정감사에서 3년간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해 본 결과, 예. 가태료 부과가 한 2,641억 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연도별로 구분해 보니까 2011년도에는 972억 원이었고, 예. 2012년은 969억 원. 예. 그래 올해 이제 9월까지 통계 자료인데요. 700억 원이 가태료 부과되었습니다. 예. 뭐 조금씩 줄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불법 주차 단속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서울시에서 이렇게 단속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825명의 단속 인원이 있고요. 예.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또 사진 촬영이 가능한 CCTV 탑재 차량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PD 등 첨단 유인 단속 장비가 848대 있습니다. 예. 또 추가적으로 고정식 무인 단속 CCTV가 1655대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예.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계속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왜 불법 주차가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근본적인 것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게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도, 예. 우리 서울시 경우 도심 등 혼잡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특정 지역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부 주차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의 불법 주차는 주변에 공용 주차장이나 유료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활동도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과 또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불법 주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에다 어쩌다 불법 주차료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인식은 곧바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과태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불법 주차가 근절되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요. 평균 징수율은 72.5%예요. 예. 연도별로 보니까는 2011년도에는 75.5%, 2012년도에는 71.9%, 2013년 9월 말까지는 65.1%입니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이죠.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이거 제대로 징수가 되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페널티를 줌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차후에 또 동일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징수가 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의미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상 무의미한 것입니다. 결국 불법 주정차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과된 과태료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거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좀 그 징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요. 현재 과태료 수준이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지 못할 만큼 액수가 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8년 6월부터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따라서 과태료 체납 시에 중과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중과상금도 60개월간 최대 77%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 주정차를 억제할 만큼 이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각 자치구별로 과태료 징수 노력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과태료 징수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마포구였고요. 가장 낮은 자치구가 중랑구였습니다. 예년 이런 정도의 자치구마다 큰 변동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자치구별로 좀 과태료 징수 노력이 서로 다르다. 좀 징수 노력이 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과태료 상황과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평가하기는 참 어렵고요. 요즘 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어렵고 특히 서민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비롯한 전반적인 과태료 체납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과태료 징수율이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거나 이런 또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경제 여건이나 또 의외로 주소지 변경등으로 인해서 좀 과태료 징수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불법 주차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지금 각 자치구에서도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사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20%를 감면해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들과 60개월간 최대 77%의 중과상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번호판 영치 등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자치구마다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렇게 자치구의 징수율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징수율 실적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각 자치구마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또 이번 행정감사에도 본 의원이 대안 제시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불법 주차의 근본적인 원인이 주차시설 부족이라고 들 수 있겠는데 애초에 불법 주차를 하지 않도록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 서울시 예산도 그렇고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책적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 같은 한 1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한 3천만 명이 통행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네. 이렇게 대규모 도시에서는 승용차 이용자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편의성이나 쾌적성 등 서비스 수준을 높여 많은 사람들이 승용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승용차 이용이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차 수요에 맞게 주차장을 마련하고 사전에 이제 목적지 주변에 대해서는 주차 안내 정보를 제공해서 손쉽게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수준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되어 나가는 것이 서울시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테크 전문가가 전해주는 우리 가족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네, 이번 시간은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와 주식, 세무, 부동산, 상속 등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해 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 사연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비용 든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재무설계 전문가이신 키움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질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의 한 달 수입이 세후 450만 원 정도입니다. 5살 큰딸하고 2살 아들, 남편과 저 이렇게 4명인데요. 암보험과 실비보험, 운전자 보험이 50만 원, 연금보험에 30만 원 정도 불입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나오는 보험료가 80만 원이나 되는데 너무 많은 거죠. 그렇다고 이미 들어놓은 보험을 해약하자니 손해도 많고 보장 내용이 좋은 보험들이라 해약하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과 대비해서 보험료로 지출되는 비중이 좀 많지 않나 하고 고민하는 가정인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요. 그 보장성 보험료는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라고 인식을 좀 해야만 합니다. 네. 이 비용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네. 보장성 보험은 그 우리 가정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우산 역할이 돼야 하는데요. 네.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산을 갉아먹게 만드는 그런 가정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 보장성 보험은 위험으로부터 가정의 재산을 지키는 역할이지 예. 재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예. 건강한 비율의 보험료는 각 가정의 소득 수준과 또 위험 상황 또 가족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지금 문의 주신 분의 그런 4인 가족의 경우에는 월 소득의 한 8% 이내 예. 그러니까 한 350만 원 내외의 수준으로 보장성 보험료를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비율입니다. 네. 그 월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보장 내용도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 사연을 주신 분의 경우에는 암보험, 실비보험, 운전자보험 이렇게 가입하고 있는데 골고루 잘 가입하신 건가요? 네, 지금 우리나라 현재 성인 4명 중 1명은 암으로 고통받고 있고요. 또 네. 사망 원인 1위도 암이라고 하죠. 예. 그 의료 기술이 발달돼서 암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는 이런 긍정적인 이유가 암 발병률을 높게 나타나는 요인이겠지만은요. 네. 이렇게 암이 지금 국민 질병이 된 까닭은 우선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음주, 흡연,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겠죠. 네. 따라서 암 발병률은 앞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암보험은 이제 생필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에서 암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지금 늘려나가고는 있지만은요. 아직도 가정에서의 암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주수입원의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서 휴직이나 실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럴 때 생활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암 진단비가 나오는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문의 주신 분은 이런 암보험 외에도 실제 지출한 병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과 또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받을 수 없는 그 형사적, 행정적 책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요. 예.
중요한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골고루 가입하고 있는 건 맞지만 가장 중요한 치명적 위험에 대한 준비는 지금 없는 상황이십니다. 예, 치명적 위험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위험 보장이 빠져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요. 지금 문의 주신 분 가정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바로 가장의 조기 사망 위험입니다. 예. 그 주수입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오는 그 재정적인 위험은요. 남은 유족에게 가장을 잃은 슬픔보다도 더 큰 상처로 오랫동안 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문의 주신 분 가정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적절한 규모로 가장의 사망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매월 내고 있는 보험료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사망보험까지 추가한다면 그 월소득 비율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사망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암보험, 실손보험 또 운전자 보험으로 월 40만 원 정도를 불입하고 계시다면은요. 네. 아마도 만기 환급형 보험으로 가입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보험료 납입 기간을 너무 짧게 설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해약으로 인한 손실이 두려우셔서 뭐 불필요하고 과도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은요. 네.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지요. 네. 보장을 줄이지 않고 보험료를 좀 낮추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네. 우선은 만기환급형보다는 소멸형 보험을 좀 가입하시고요. 네. 또 납입 기간을 최대한 길게 내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문의신 분이 가입하고 계신 보험들을 그 각각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요.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상품으로 집중한다면 월보험료는 2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네. 이런 통합보험은 뭐 암보험이나 아니면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진단비, 또 실비보험, 또 어린이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이미 이렇게 들어놓은 보험이 있는데 이거를 통합보험 상품으로 집중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보험은 아무래도 납입 기간이 10년 내지는 20년까지 길기 때문에 네. 지금 문의 주신 분의 나이를 봤을 때는 납입 기간이 그닥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에 대한 보장이 지금 만기환급형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과도한데요. 네. 소멸형인 실비보험으로 바꾸게 되면 보험료는 줄이면서 네. 보장은 또 동일한 사이즈로 이렇게 보장 보실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뭐 기존에 들었던 보험을 해약해야 된다거나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네.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은 비용이라는 인식으로 접근을 하셔야만 합니다. 예. 그렇군요. 통합보험으로 이제 기존 보험을 합치게 된다면 지금 보험료보다는 한 15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절약한 금액으로 가장의 사망 보장을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보험으로 위험을 이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가처분 소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가장의 사망에 대한 보장을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종신보험은 사망에 대한 보장을 종신토록 보장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요, 보험료가 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반면에 정기보험은 사망자금을 필요한 시기까지만 정해놓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네. 보장 기간을 그 가장과 또 부모로서의 부양 책임이 있는 60세 내지는 65세까지만 이렇게 설계를 한다면요. 네. 보험료는 종신보험에 비해서 3분의 1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35세 남성 기준으로 60세까지 1억 원의 사망자금이 보장되는 정기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월보험료는 3만 원에서 한 3만 5천 원 정도입니다. 네. 사망자금 규모는 뭐 가족을 생각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은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높아지게 되겠죠. 네. 따라서 맞벌이의 경우에는 연소득의 3년치 정도를 또 외벌이의 경우에는 5년에서 한 6년치 정도가 적절한 범위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정기보험을 가입하면 줄어드는 15만 원으로 이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사망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교육보험이나 연금보험처럼 저축성 보험료는 얼마 정도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그 보장성 보험은 비용이기 때문에 그 건강 비율을 좀 책정할 수 있겠지만은요. 예.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가정별로 재무 목표가 다르고요. 또 그동안 형성한 자산 규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월 저축 금액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네. 목돈이 좀 필요한 자녀 대학 자금이나 노후 자금은 단시간에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하게 시간의 힘을 빌려서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저축 여력 자금을 배분하는 건 맞습니다. 예. 지금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월 30만 원의 연금보험을 지금 납입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예.
두 번째 질문 제가 한번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이 조금 있습니다. 10년 후에 은퇴를 할 것 같아서 은퇴자금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는 안전하게 은행에 넣고 있고 반 정도는 주식에 투자할까 하는데 괜찮은 비율인지요. 주식은 중소기업 우량주를 사라고 하던데 대기업 주식이 더 안정적이지 않나요? 이런 질문 내용입니다. 주식 투자하고 은행 보관을 반반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로 안전한 은행 예금과요. 또 네. 극도로 위험할 수 있는 주식에 직접 투자 이렇게 극과 극의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려고 하시는데요. 네. 위험을 분산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은요. 지금 목적 자금이 은퇴 자금 용도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장기 생존이라는 위험은 앞선 그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조기 사망 다음으로 치명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치명적 위험에 대한 대비를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투자법으로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겠죠. 네. 또 지금 문의 주신 분의 경우 질문을 보면은 직접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좀 철저한 준비와 공부 없이 섣불리 직접 투자했다가는 안전하게 넣어두실 은행 예금까지 날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가장 큰 원인은 너무 쉽게 돈을 벌려는 데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니죠. 네. 주식 투자는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공부, 또 예. 노력 없이 잘 될 거라는 이런 생각만으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예. 하루 24시간을 주식 투자만 하고 또 주말에도 주식 공부만 할 수 있다면은 주식 투자를 하시고요.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일을 본업으로 하는 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맡기는 것이 안정적이고 또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예. 지금 한 10년 기간의 여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는요. 여유 자금의 절반은 은행 예금보다는 주가지수 연계 예금이나 아니면 원금 보장형 ELS에 넣어 놓으시고 직접 투자를 하시려는 절반은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도록 하십시오. 예. 국내 주식형 펀드는 대기업에 주로 투자되는 대형 성장주 펀드나 아니면 배당주 펀드가 있고요. 또 중소기업에 주로 투자되는 중소기업 펀드나 중소형주 펀드나 아니면 가치주 펀드 등 이렇게 유형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따라서 문의 주신 분이 직접 투자하려는 주식의 종류를요. 펀드 유형으로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 방법입니다. 그 주가지수 연계 예금의 경우에 하여튼 들었을 당시보다 찾을 때 지수가 높으면 하여튼 이익이 난다고 보면 됩니까? 네, 가산금리가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키움 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차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송두리째 뒤바뀐다면 세상의 모든 차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기능이 숨겨져 있었다. 차로 대출을 받는 놀라운 기능.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타던 차 그대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거기다 입금까지 1시간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1588-5330 금리 8.9에서 19.9%, 연체금리 19에서 29%.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병원비는 급한데 떼오르는 건 많고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경기도는 도움 먼저 드리는 무한돌봄을 시작했습니다. 뭘 물어보면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하니까. 그래서 무한돌봄은 한 곳에서 해결해드리는 원스톱 통합복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찾아가는 무한돌봄 센터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곁에 있겠습니다. 경기도민 곁으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상담 전화 031-120.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커서 이렇게 사랑의 밥차라는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리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게 화합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느낌이 팍팍 와요. 교육동강 재테크득 정보도 팍팍 와요. 뉴스와 생활정보 YTN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생활법률 상담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해 해상의 기상 악화로 인천과 섬 지역으로 가는 12개 항로 가운데 일부 항로의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어제 내려졌던 풍랑주의보의 여파로 서해 해상의 파도가 높게 일고 돌풍까지 불면서 인천과 연평도, 인천과 덕적도 등으로 가는 7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현재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실 관계자는 오후에는 기상 상태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승객들에게 운항 계획표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같은 값의 집을 맡겨도 올해 가입자보다 연금액이 월 평균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주택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를 재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집값이 요지부동이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 상승률과 연금 상정 이자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가입자들이 받을 연금도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층 부부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 형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증 금융상품으로 연금액은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과 기대 수명, 연금 이자율 등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 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상담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39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시면서 고향에 크지 않은 땅을 남겨주셨습니다. 8남매 중에 막내가 현재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래서 땅이 형제 중에 누구에게도 상속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도 되지 않고 경찰에서 수배를 해서 신원은 확인했지만 나타나지를 않아서 상속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상속 권리를 포기하기 위한 포기각서 작성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이런 내용인데요. 형제 중에 한 명이라도 그 행방불명이 되면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상속이라는 것은 상속인 별로 법정 상속 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행방불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자신들의 몫에 대한 어떠한 그 상속 절차를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민법에는 지금 그 관리해야 될 재산이 있지만 예. 오랜 동안 연락이 안 돼서 한마디로 부재자 신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 그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그 행방불명된 막내 형제의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법원에 신청을 해서 예. 선임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재산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아. 행방불명된 기간이 실종된 기간이 한마디로 5년을 경과하게 되면 예. 민법상 그 실종 선고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 절차를 밟으시게 되면 그 한마디로 행정상 예. 그 막내 동생분은 사망한 것으로 처리가 돼서 예. 그분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상속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상속 포기각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게 되나요? 예,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인은 단순 승인을 하거나 예. 아니면은 상속 포기를 하거나 예. 또는 한정 승인을 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이러한 선택은 사망이 개시되고 난 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예. 이러한 상속 포기는 상속인 본인이 직접 상속 포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일단 그 상속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상속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상속인이 이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예. 본인 자신은 이제 상속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상속인이고 유일한 상속인이고 예. 그 다음에 본인에게 또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예. 본인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 후순위가 바로 자녀. 또 다른 직계비속인 자녀가 돼버립니다. 예. 근데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승인을 할 것인지를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인 그 본인이 선택을 대신 해줘야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만 생각을 하시고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하셔서 미처 상속 포기를 못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더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상담 사연입니다. 0478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어느 회사에서 일을 받아 해줬습니다. 그런데 청구를 하고 반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재, 운임, 세금까지 이미 저희가 부담해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한번 찾아가서 만나긴 했는데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체라 대표 주민번호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장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인데요. 네. 반년째 돈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소송을 하면은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 소송이라는 것은 예. 내가 그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을 받고 예. 그 판결문을 가지고 한마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절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송을 하시게 되면 재판에서는 이기겠지만 예. 돈이라는 것은 그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해서 그거를 환가를 해서 충족을 하는 것인데 예. 지금 이 법인체 명의로 어떠한 재산이 없다면 예. 판결을 받더라도 사실 집행 절차에서 좀 집행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법인체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러한 거래 상대방은 이제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예. 비록 대표이사가 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예. 주식회사 자체가 그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주식회사를 상대로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셔야 되는 거죠. 예. 예, 이분의 경우에는 사장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까? 일반적인 그 채무 불이행이 전부 다 이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만약에 이 회사의 그 사장이 아무런 회사 재산도 없고 실질적으로 어떤 또 다른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담자분을 속이고 대금 그 물건만을 받아서 예. 따로 처음부터 챙길 그런 의사였다면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하신데요. 예. 사실 그런 부분은 입증이 간단하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어렵겠죠. 네. 그럼 이분 경우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법인체 명의로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지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사실 예. 큰 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차피 지금 아는 분의 소개로 그 회사를 소개를 받으셨으니까 예. 그 아는 분 소개로 그 사장님을 만나셔서 계속해서 예. 좀 독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유념하실 부분은 이러한 그 채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판결이나 지급 명령 신청을 절차를 밟아두시면 예.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독촉을 하시더라도 이런 절차를 한번 밟아두시고 독촉을 하시는 것이 네. 채무 소멸을 채권 소멸을 막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8381번으로 번호에서 전화 주신 분인데요. 어머니께서 동네에서 유명한 음식점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만의 맛을 내는 비법이 있는데요. 20년 동안 같이 일한 아주머니께만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께서 시골에 가게를 낸다고 그만두시더니 시골이 아닌 바로 옆에 똑같은 가게를 냈습니다. 가게 이름까지 비슷하게 했어요. 이런 건 표절 그런 거 아닙니까? 소송할 수는 없나요? 어머니께서 말씀은 안 하시는데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는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옆에 같은 가게를 내면은 안 되는 업종들이 있죠? 예, 일반적으로 한마디로 이런 경우는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사실 그런 업종보다는 한마디로 영업 비밀 아니면 유사 상호 예.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 이런 그 부정경쟁 방지법이 적용이 돼서 어떤 그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음식점은 낼 수가 있습니까? 같은 비슷한 걸로도? 음식점 업종은 상관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를 유사하게 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20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그 배운 그렇죠. 음식점만의 비법을 따로 가서 그렇게 예. 임의로 사용을 하게 되면 예. 그런 것은 이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겠네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한 그 영업 비밀을 그대로 가져다가 예. 썼다라고 보여지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예. 그러한 방금 말씀드린 그 부정경쟁 방지법을 통해서 예. 그러한 그 침해 행위에 대한 중단과 손해배상 나아가서는 어떠한 그 형사 처벌까지도 예.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아주머니께서 자기가 이렇게 침해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강변을 한다면은 또 이렇게 예. 소송이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요? 예, 이제 어떤가요? 소송 절차에서 그 영업 비밀을 침해한 것이냐 여부가 예. 이제 다퉈질 것인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두 가게의 그런 음식에 대한 성분 비교라든가 아니면은 이 새로 차린 가게 주인에게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소명하라든가 예.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이 정말 유사하다면 예. 그리고 그러한 20년 동안 함께 일했던 그런 사정이 비추어 보면 사실 그 입증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연입니다. 3245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2003년 5월쯤에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넘은 얘기인데요. 네. 2003년 5월쯤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견인업체에 수리나 폐차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처리를 완전히 못하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뒤늦게 이를 해결하려고 보니 각종 검사 미필이나 세금으로 압류 금액은 많이 있고 차량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일단 말소 인정 확인서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 제출했는데 20일 후에나 인정 여부가 결정되고 인정 후에도 압류된 건은 해결해야 말소해 줄 수 있다는데 밀린 과태료나 검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말소부터 진행한 뒤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방법이나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0년 정도 지난 일인데 이 10년이나 쓰지 않은 차인데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그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정식적인 그 등록 말소 절차를 밟지 않으시게 되면 예.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다 이제 부과는 됩니다. 왜냐하면 과세관청은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소유 관계를 가지고 그런 세금 여부를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말소 후에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상담자분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그 말소 절차라는 것은 예. 한마디로 차량이 뭐 분실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절차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내 차량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에 예. 이러한 그 자동차를 공식적으로 멸실된 것으로 처리를 해서 예. 관계된 그 법률관리 정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멸실 인정 신고를 하고 멸실 확인을 받는 절차인데요. 예. 그런 멸실 확인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세금이나 뭐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부과가 안 되죠. 예. 그런데 말소를 최종적으로 멸실을 그 확인을 받으시려면 예. 그간에 발생한 과태료나 압류금이나 이런 거를 해결하셔야지만 최종적으로 멸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 간접적으로 그러한 미납한 세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좀 강제를 하는 방법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다음 사연 또 보겠습니다. 8615번인데요. 2000년 3월 부모님께서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확정 일자 받고 전입신고도 다 했습니다. 계약하고 얼마 안 되어서 오빠가 2억 2천만 원 정도 담보대출을 받아서 오빠 명의로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이자만 갚으면서 살았는데 최근 오빠 사업이 기울면서 이자도 못 낼 지경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이자를 못 내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 부모님이 전에 계약했던 전세 계약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임대차 보호법에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건가요? 그냥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사를 가야 되는 건지요? 오빠는 지금 파산 신청 중입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오빠하고 부모님 사이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집주인이 오빠로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네, 이러한 그 전세나 임대차 계약은 그 집 주인이 바뀌게 되면 관련법상 자동적으로 새로운 집주인과 전 그 임대차나 전세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머님이 비록 아들 명의의 집에 기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그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는 아직 그대로 유효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오빠가 담보대출을 받은 그 금융권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그 뒤로 사업이 잘못돼서 그 사업상의 채권자들이 그 재산에 어떤 가압류나 어떤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이 어머님의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일자가 그것들보다 빠르다면 그 보증금은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집이 넘어가게 되면 부모님은 이사를 가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그 배당 절차에서 배당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절차에서 배당 신청을 안 하시더라도 경락자는 또 역시 새로운 취득자이기 때문에 그 경락자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기간까지는 사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최고의 탈출 전문가와 가장 완벽한 감옥의 대결. 나우유시미 제작진의 불가능한 플랜이 시작된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실베스터 스텔론. I'm gonna burn this place to the ground. 이스케이프 플랜 12월 5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이원 모델 김연아예요. 훈련으로 지칠 때마다 제게 에너지를 준 건 러브, 팬들의 사랑과 피플, 국민 여러분들의 파이팅이었어요. 그리고 그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원의 응원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우성, 기술감독 김동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